지금 중국의 집권 여당인 공산당과 중국 행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공영방송 경제기자가 생방송 도중 초대형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해 취재했던 내용을 굳이 중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우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폭로해 버렸으니 방송이 나간 직후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중국의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일파만파 이 영상이 퍼지고 있고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중국 기자는 한국에 대해 무슨 보도를 한 걸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에서 글로벌 경제편집부를 맡고 있는 편집기자 리스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19년째 일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우리 중국의 경제 분야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이죠. 2006년에 입사 이후 중국 경제의 눈부시게 빛나는 성과들을 취재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대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얼마나 점차 높아져 왔는지 저는 몸소 취재했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 대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조차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된 우리 대중국에 대해 큰 자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부사장님께서 저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 공영방송국 CCTV에서 베테랑 기자이긴 하지만 부사장님처럼 가장 높은 직급에 계신 분께서 저를 부르는 건 정말 흔치 않았기에 저는 긴장하며 부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에게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를 맡겨보겠다고 하셨어요. 주제는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굳이 왜 하필 한국인지 의아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이자 최고의 경제대국이고 반면 한국은 같은 동아시아일 뿐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인데 말이죠. 리스웨이, 이번 프로젝트는 몹시 중요해. 일단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 우리 시청자들에게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부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곧바로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잠시나마 고성장했던 개발도상국의 일개 국가 정도이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땅덩어리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경제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산업 역시 한국이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세계를 주도한다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최고 반도체 기업인 SMIC가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고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일단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특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자주 보도했죠. 저의 기자 동료들 역시 한국의 경제력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분명 그들이 홍보하는 이미지와는 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특히 우리 중국 경제와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보여주자. 그럼 분명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에 큰 도약이 될 거야.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며 한국으로 가기 전 취재 계획을 꼼꼼히 세웠죠. 크게 3가지 정도의 목적을 생각해내며 계획해봤습니다. 첫째로 SK하이닉스의 공장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 중국의 반도체 기술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할 목적이 있었고 둘째로는 서울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소비 침체의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한국의 경제학 교수들을 인터뷰하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도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및 본사로 향할 계획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최첨단이라고 말로만 떠들며 우기는 반도체 기술력이 얼마나 우리 중국 SMIC의 기술력보다 뒤떨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중국 SMIC는 이미 5나노 공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었죠.
출발 전날 제 동료 왕리앙이 제게 조언을 했어요. 리스웨이, 한국인들은 절대 자신들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항상 본인 스스로를 몹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그럴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난 객관적인 팩트로 접근할 거야.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라며 응수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고 저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을 보며 우리 중국의 발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지만 분명 우리 중국의 웅장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곤 이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이 너무 높았고 일단 너무나 쾌적하고 광활한 규모에 압도되었죠. 게다가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이 눈에 확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저는 자동화된 게이트로 향했어요. 단순히 여권을 스캔했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거치는 과정을 겪었는데 너무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완료되었죠. 물론 우리 베이징 공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인천공항은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너무나 빨라 보였어요. 뭐 생각보다 약간 발전되긴 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공항의 청결함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죠. 공항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도 국제적인 수준이지만 인천공항의 청결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수화물을 찾아 공항을 나서자 택시 승강장이 보였는데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은 모두 깨끗했고 기사님들은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특히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느껴지는 깔끔한 실내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징의 택시는 꽤나 오래되고 내부가 그리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는데 한국의 택시는 마치 고급 승용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하얏트 호텔로 가주세요. 저는 기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기사님께서는 친절하게 중국어로 대답하며 중국의 활약상을 얘기해 주셨죠. 저는 순간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중국어로 저를 대하는 택시기사님의 언어 실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고 저는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떤 한 중국인 3, 4명의 관광객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인이라 반갑기도 했던 그 찰나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주변을 살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꽤나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죠. 우리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종종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이제는 약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그냥 객실로 다시 돌아와서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긴 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질서정연한 시민의식, 세련된 도시 경관은 모두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중국의 경제적 힘과 성장 가능성이 한국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발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 진정한 경제력은 GDP와 국제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하듯 되새기며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중국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첫인상이 좋았다고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진짜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해 봐야겠어. 절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에 현혹되지는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랴부랴 준비하며 SK하이닉스 본사로 출발했고 드디어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 하며 호기심이 생겼고
SK하이닉스 홍보팀과의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죠. 그녀는 중국어로 인사를 했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는데 그 순간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런 준비성에 감동했어요. 리스웨이 씨 환영합니다. 본사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보안 절차가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건네주었고 저는 보안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심장부로 향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본 첨단 기술력과 기업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분명 앞서간다고 판단했던 제 짧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편견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었죠. SK하이닉스 방문을 마치고 택시를 타며 하얏트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반포한강공원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니 SK의 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연구시설을 보면서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중국 매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기업이라고 묘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다시 기사로 옮겨 써야 할까 하며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음료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수많은 여의도와 용산의 이쁘고 멋진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런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잠시 휴식 겸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순간 핸드폰이 없어졌음을 느꼈던 것이죠. 가방을 뒤지고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갑자기 SK에서 호텔로 타고 왔던 택시가 불현듯 생각났어요. 아마도 그 택시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았죠. 하지만 중국에선 핸드폰을 분실하면 대부분 절대 찾지 못했고 특히 중국 택시에서 잃어버렸다면 더욱 못 찾았기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죠. 경찰서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제게 인사를 하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인인 것을 알고는 다시 중국어로 따뜻하게 제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경찰도 중국어를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놀랐던 것이었죠. 어쨌든 저는 핸드폰을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경찰관에게 얘기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러면서 택시 회사에 연락해보겠다며 택시를 탑승했던 시간과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관은 몇 군데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불과 10분 만에 그는 제게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리스웨이 씨, 좋은 소식입니다. 리스웨이 씨의 핸드폰을 찾았어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보관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기사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고 경찰관은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경찰관은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도착했고 그는 제 핸드폰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는데 다행히 발견했네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앞섰기에 택시 기사님께 사례를 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바로 가셨고 이 광경을 지켜본 경찰관도 미소 지으며 바라보셨죠. 확인해 보니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을 이곳 한국에서 몇 차례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동료 기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왕리양, 나 한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찾았어. 진짜 대박이지? 흥분하며 말하는 저에게 왕리양은 그저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정직함이 내 핸드폰을 찾아준 거야. 저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후배에게 계속 알려주었고 이 후배도 연신 놀라며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몇몇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크기나 규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승부한다는 그의 자신감에 저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한국의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의 스토리도 들어봤는데 처음엔 단두 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려 9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다면서 본인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저는 이런 마인드가 결국 한국의 빠른 회복력과 적응력의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한국은 1950년대부터 지금의 2025년까지 매 순간 경제 위기를 맞이했지만 항상 더 강하게 성장했던 이유를 굳이 분석해보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매 순간 넘치고 넘쳤기에 위기를 극복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것은 제가 가져온 기존의 기사 내용과 한국 와서 파악했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저는 한국의 경제적 몰락을 보여주러 왔는데 지금까지 본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제 동료 왕리앙에게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은 우리가 알았던 것과 완전히 달라. 내일은 삼성전자를 방문할 예정인데 거기서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기대된다. 왕리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선배님, 너무 한국에 물들지 마세요. 우리는 중국 최대 공영방송국이고 그렇기에 더욱 객관적인 보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라면 당연히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확실하게 다짐했던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몰락을 증명하려는 기자가 되진 말자입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로 마음을 먹은 후에 저는 다음 날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도 더욱 넓은 부지와 첨단 시설이 있었죠. 저는 이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 매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만 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절대 아니었어요. 특히 매출과 기술력을 재확인해봤는데 진짜 압도적일 뿐이었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최고의 나노 기술부터 반도체 기술까지 너무나 다양한 첨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초나노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더군요. 현재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초나노 입자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장 박성광 씨가 자신감 있게 말해주었죠. 저는 왜 그렇게까지 초나노 입자 반도체 기술에 집중하냐고 물어봤는데 박성광 부장님께선 미래 반도체 솔루션은 다양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반도체 기술이 쓰여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과 잠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국은 대부분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긴 했지만 대중적인 기술에 좀 더 올인했고 더욱 혁신 있고 창조적인 초나노 기술엔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더욱 다양하고 높은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기술 선진국이었다니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본사에서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적보다는 전 세계의 국적을 모두 모아서 실력 좋은 핵심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한국은 훨씬 개방적이었고 그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지난 한국에서의 며칠간 경험은 제 인생에서 폭풍 같은 충격이었죠. 더 이상 대한민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한 나라였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갑을 찾아준 택시 기사님부터 너무나 친절했던 경찰관들, 그리고 더욱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보았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단순히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 그 내면엔 강직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 중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매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인지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한 채로 중국에 복귀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방송국에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죠. 특히 뉴스 총괄 PD님께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리스웨이 기자, 당장 바로 스튜디오로 복귀해.
당장 오늘 저녁 뉴스에 생방송 출연을 하란 말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는데 심지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전달해달라는 PD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취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너무나 솔직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분명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편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그렇게 해왔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건 이제 더 이상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송국에 도착했고 후배 왕리양이 입구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배 드디어 오셨군요. 한국 특집에 대한 기대감이 장난 아닙니다. 시청률도 완전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왕리양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침묵했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왕리양,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한국에 대해 정확한 진실만을 보도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러자 왕리양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배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분명 우리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의 약점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메이크업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들어갔고 드디어 빨간불이 켜지며 생방송이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으며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을 특별 취재하고 이제 막 돌아온 리스웨이 기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분명 한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방문한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력한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게다가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계속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경제는 최근 10년간 성장이 몹시 둔화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 순간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지며 본인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진행자는 저에게 다른 주제로 물어보았죠.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정직했어요. 특히 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생방송 도중 SNS 반응이 실시간으로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제가 한국에 세뇌당했다는 내용부터 한국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며 조롱 섞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중국의 미디어만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마치 한국을 찬양하듯 말을 해나가니까 총괄하던 PD님께서 급히 손짓하며 생방송을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큼은 꼭 하고 싶었고 이렇게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땐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총괄 PD님께서 화가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왔죠. 리스웨이 기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원했던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PD님, 저는 기자로서 단순하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이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고 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후배 동료 왕리양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꼭 내서 진실만을 보도하는 기자가 될게요. 왕리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생방송이 나간 후 제 SNS 댓글엔 비난의 내용이 폭발적으로 쌓여 있었지만 일부는 칭찬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사탕 봉지를 꺼내 하나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지면서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분명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였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나은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제가 취재한 한국 편의 내용은 처음엔 큰 논란이 됐으나 점차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고리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상기시키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